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11번째 강의인 함수형 프로그램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강의 내용이 강사의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 및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목표는 첫 번째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함수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함수를 합성하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모나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로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들은 MDM에서 전부 다 발췌한 자료들이고요. 클로저는 함수와 그 함수가 선언됐을 때의 렉시컬 환경과의 조합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 근본 원인이 이 클로저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선언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 여러분, 무조건 키보드로 치십시오. 화면을 클리어하고요. 클로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예제로 듣기 쉬운 게 카운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렌 넘버에서 0부터 시작하고요. 리턴을 넘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호출될 때마다 넘버를 하나씩 실행이 시켜서 리턴하겠죠. 이 부분은 const c1 해서 카운터를 하고요. const c2 해서 역시 똑같이 카운터를 해봅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로 찍어보죠. 로그 c1 하고 C2를 직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C1은 함수를 가지는 겁니다. 현재 넘버 값을 리턴하고 넘버를 하나씩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처음에는 0 시작하죠. 그 다음에 C1을 계속 호출하면 1, 2, 3하고 증가가 됩니다. 근데 C2는 1이 출력이 되죠. 다시 한번 선언을 보면 클로저는 함수와 그 함수가 선언됐을 때 렉시컬 환경과의 조합이다. 클로저는 함수를 리턴하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넘버란 렉시컬 환경을 그대로 간직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작동은 이 함수고요. 그 다음에 그 작동이 이루어지는 그 렉시컬 환경, 내부에 정의된 환경까지도 같이 가지고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클로저의 개념이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소스 아닙니까? 이런 거죠. 클래스 카운터 해서 넘버 이퀄 0이고요. 그 getNumber 해가지고 똑같이 디스점 넘버를 플러스 플러스 하고 const c1 언더바는 new 카운터 const c2 언더바는 new 카운터 하고 이걸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언더바 붙이고 .getNumber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보시는 것처럼 클로저를 선언하고 객체를 선언하고 함수를 만들고 저희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함수를 실행시켰고 그 객체의 메서드를 실행시켰습니다. 정말 비슷한 형태로 실제 프로그램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클로저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객체 지향의 장점들 있죠. 그 캡슐화 시킨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것을 이런 객체가 아니라 단순한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설계 개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무조건 다 함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로저를 사용함으로써 함수 자체가 단순하게 기능만을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계층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객체 지향의 강점들을 이 클로저를 기반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접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예전에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기능을 함수로 잘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 개념에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의에 어떤 객체 지향의 개념이 함수형 프로그램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로저의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카운트 앤 렛을 썼습니다. 한데 만약에 여기 bar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팅에서 뭐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이 범위 때문에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작동할지 이 논리적으로 계산하기 힘듭니다. bar하고 le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럭 단위 스코프를 가진다는 겁니다. 즉 이 안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ar을 쓰지 마십시오. 무조건 let과 const를 써야지만 머릿속에 그린 거와 실제 작동하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클로저를 한 번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럴 때는 콘솔로 카운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됩니다. 이걸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처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괄호가 중복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보시면 카운트하고 첫 번째 가로는 결과적으로 함수를 리턴하죠. 두 번째 가로는 그 리턴된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때문에 괄호가 이 두 번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그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함수를 갖고 오는 괄호인지 아니면 함수를 실행하는 괄호인지 순간순간 이제 오류를 날 때가 많고요. 이쪽은 파이프라인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급 함수 또는 1급 객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MDN에서 정의된 걸 보면 함수를 다른 변수와 동일하게 다루는 언어는 1급 함수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1급 함수를 가진 언어에서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제공하거나 함수가 함수로 반응할 수 있고 변수에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프로그램 기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가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전 강의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적 도구로서 람다 계산법 또는 람다 대수가 프로그램 언어가 지원하느냐 안 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걸 프로그램적으로 풀어보면, 화면을 좀 클리어하고요. 수학에서 이런 수식이 있죠. y는 f의 gx. 이건 뭐냐면 x를 지함수에 집어넣어서 값을 만든 다음에 그 값을 다시 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y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f와 지함수를 조합한 다음에 함수를 결과로 만들어서 그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y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때 람다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가능한지 봐야겠죠. 우선 펑션을 좀 만들고요. f를 만들어서 value에다가 10을 곱하고요. g는 value에다가 2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f는 그냥 해놓고요. 화면으로 출력시키고 fnt g 가로 열고 fnt f를 x로 집어넣으면 실행하면 3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우선 컴포즈란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함수 두 개를 받아 갖고 와가지고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인데요. 이건 뭐냐면 템포에서 f2에다가 밸류를 집어넣고요. 다시 f 안에다 그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이게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이걸 축약하면 더 간단하겠죠. 이건 필요 없고 리턴도 필요 없죠. 다시 요 리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를 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커링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건 단순하게 이 두 개의 함수를 받아서 그 두 개의 함수의 조합으로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fg가 이렇게 되겠죠. 컴포즈
fntf, 그 다음에 fntg, 그리고 여기서 fg하고 x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오면 람다식이 성립하는 거죠. 예, 이렇게 람다 대수가 성립됐습니다. 다시 선언하는 걸 보면요, 1급 함수를 가진 언어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f1, f2를 인수로 제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공됐죠. 함수가 함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금 이 함수는 이런 함수를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변수에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할당해서 이 변수로 사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는 1급 함수에 대한 지원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먼저 함수를 만들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를 산출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함수를 만들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요것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은 순수함수입니다. 순수함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동일한 입력에는 동일한 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수는 함수 외부의 값을 변경하지 않아야지만 순수함수라고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겠죠. 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수함수를 써야 되는가? 그 이유는 추상화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수학식을 보면 아래에 있는 그 작은 수식들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상화한 오일러 항등식도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항등식만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죠. 함수형 프로그램도 역시 작은 함수들 조합해서 함수를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원하는 결과를 산출시킵니다. 예전에 저희가 디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죠. 그 자바스크립트의 디스가 함수 내에서 고정된 값을 가진 게 아니라 함수가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디버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화살표 함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 수식들이 호출되는 상태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 위에 있는 항등식 역시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추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아래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위에 것만 사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 항등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그 조건들을, 실행 환경들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수학적인 기법을 프로그래밍에 반영시켜 가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읽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의 수식처럼 어느 시점에서나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동일한 원하는 결과값이 나타나야지만 추상화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의 함수를 순수함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모든 함수는 순수함수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클리어하고 순수함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수함수는 아규먼트와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만을 사용합니다. 예를 듭니다. const fnt1 equal arg 하고요. 이거는 내부에서 어떤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리턴 할 때는 아규먼트 플러스 p를 하겠습니다. 결국 얘기하면 받은 아규먼트와 내부 변수만을 사용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콘솔로 fnt1 2 하면 8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단순합니다. 이 함수 내에서 외부의 값을 참조하거나 이 함수에서 외부의 값을 변경하거나 이 두 작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값과 내부에서만 선언된 값을 가지고 모든 작업을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 순수함수의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규칙으로 순수함수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아규먼트가 프리미티브 타입, 즉 숫자라든지 문자 같은 형태의 타입만 가능합니다. 이전 강의에 그 데이터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할 때 비동기 프로그래밍과 합쳤을 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언하고요.
내부 프로퍼티를 10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fnt2에서 이거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아규먼트를 화면에 그냥 출력하는 함수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쓸 거는 펑션 3를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fnt2 오브젝트 하면 들어가서 이 함수를 리턴하죠. 그러면 이걸 프로세스로 해서 넥스트에서 비동기화 시켜서 fnt3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10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예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오브젝트.p를 30을 하면 30이 나옵니다. 즉 저희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프레임 짜다 보면 이 fnt3에 이 오브젝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10이라고 예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짰는데 외부에서 값이 바뀌니까 이것이 30이 됐죠. 이유는 어레이나 객체 같은 경우는 그 값 자체를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의 포인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순수 함수로 바꾸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규먼트가 왔을 때 받아서 요 p를 리턴해 봅시다. 10이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fnt3을 선언할 때 그때 오브젝트를 집어넣었죠. 근데 그때 딥카피를 해서 이 10을 갖고 있는 변수를 내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p를 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하니 이제 p가 10이니까 변경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10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클로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걸 우선 복사하고요, 커멘트 시킨 다음에 이거 원위치 시키고 여기서 이런 형태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아예 해서 객체를 복사해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또 똑같이 1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 함수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형태로 순수 함수는 아규먼트와 내부 선언된 변수만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프리미티브 타입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레이나 오브젝트는 딥카피를 통해서 자료를 생성한 다음에 수행해야 비동기 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 강의에 이런 부분이 있죠. 장점 중 하나가 불변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을 예측하기 쉬워진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안정적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함수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변성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함수가 불변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순수 함수를 만들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코딩 규칙을 수정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불변성 확보란 거를 그냥 불변성 확보로 바꾸고요. 추가적으로 가능한 순수 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불변성을 확보합니다. 즉 데이터의 불변성뿐 아니라 함수의 불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와 내부 선언 변수만 사용하고 오브젝트와 어레이는 디카피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이것이 꼭 함수형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순수 함수를 쓰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이 비동기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함수를 순수 함수 형태로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순수 함수는 단순하게 함수의 그 순수성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변수도 순수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데이터의 불변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함수의 불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수 만드는 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클로저를 통해서 비순수 함수를 순수함수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하는 것보다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가 더 있다. 이 클로저를 사용해 가지고 순수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라는 부분만 기억해 두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함수형 프로그램의 개념 중에서 함수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함수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면, 이 고차함수와 커링과 파이프라인은 그 함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고차함수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바거나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미 이 고차함수는 저희가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 클로저 같은 경우는 함수를 리턴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컴포지트 같은 경우는 함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함수를 리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관리하는 기법에 이 고차함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고차함수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시다 보면 이 펑터라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펑터가 뭐냐면 이것도 이미 저희가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어레이가 있고 이거를 맵을 통해 가지고 값을 2배로 만듭니다. 콘솔 로그를 해보면 이렇게 246이 나오죠. 이 P가 뒤에 나오는 거는 비동기, 콜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V를 받아서 2배로 곱한 다음에 리턴하는 함수를 펑터라고 합니다. 즉 맵핑을 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를 펑터라고 하고, 이 맵이란 고차함수는 이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고차함수죠. 객체지향이 오리지널인 언어에서는 이 펑터란 개념이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자주 쓰는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단어가 이런 걸 가리킨다고만 아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의할 건 커링입니다. 커링은 함수의 인자를 하나씩 적용하다가 필요한 인자가 모두 채워지면 함수 본체를 실행하는 기법이라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링부터는 저희가 쓰기로 한 lambda.js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좀 저장하고 다시 만들도록 합니다. 화면을 지우고 import asterisk sr from lambda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람다를 이런 식으로 안 쓰는데 그 람다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커링은 함수가 이렇게 있는 함수를 A를 하고 다시 B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커링입니다. A, B 아규먼트가 전부 있어야 실행하는 함수를 A를 실행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클로저에서 함수를 리턴한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에 B를 집어넣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보면 const fnt는 A하고 B를 받아가지고 콘솔 록에다가 A와 B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3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const fnt2에서 처음에 A를 받죠. A를 받아가지고 이게 클로저죠. 즉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받는 값이 B죠. 그러니까 B를 받습니다. 그래서 콘솔 록 한 다음에 이전에 받은 A하고 B를 더해 줍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되냐면 const f2는 fnt 1을 하면 요것만 된 거죠. 그리고 const f3에서 f2에 2 하면 요거가 된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이 3, 3이 나왔습니다. 코드를 좀 정리하죠. 이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턴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축약을 하면 펑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커리를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익혀 두십시오. 아규먼트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거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아규먼트를 다시 받아서 리턴하는 함수인 겁니다. 세 번째 아규먼트가 있으면 다시 세 번째 아규먼트를 받아서 리턴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리턴하는 함수는 이전에 있는 아규먼트를 전부 다 참조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게 이렇게 아규먼트를 하나씩
실행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커링이라고 하는 작업이고요. 이 커링은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실행시켜도 되잖아요, 함수.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시킬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야겠죠. 예제로 이걸 하나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터미널보다는 웹으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버튼 3개를 집어넣겠습니다. 디스트에 보시면 index.html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버튼 3개를 집어넣습니다. 닫고 3 버튼 2 버튼 3 한 다음에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클릭하면 아직은 아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인덱스로 넘어가서 document.get limit b btn1 하고 그리고 클릭 리스너를 집어넣겠습니다. 리스너 클릭 이란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갖고 와서 prevent default 하고요. 그 다음에 알랏을 띄우는데 운동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 교육, 여행 화면을 보면 이제 운동, 교육, 여행이 가능하죠. 요거를 기본으로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요. 언더바를 만듭니다. 이거는 비열하죠. 화면을 보면 지금 요거 나타나고 이 아래 라인을 커리를 통해 가지고 같은 동작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인덱스로 가서 함수를 만듭니다. alt message에서 이거는 텍스트를 받고 다시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prevent default 하고 그 다음에 alt 텍스트 이렇게 하고 하나를 복사해 갖고 와서 one 언더바는 이 부분을 알람 메시지 처음에 운동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 여행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버튼 1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실행을 해보면 운동 버튼 2 교육 밑에 것도 교육 같은 동작을 합니다. 이거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이벤트 2가 보이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것들은 함수를 정의하고 그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운동 메시지를 띄우라고 읽혀집니다. 2가 사라졌죠, 도중에. 이거랑 비슷한 게 예전 강의에 있었을 겁니다. 루프문과 어레이 함수를 비교할 때 루프문의 경우는 행위를 먼저 얘기하고 목적이 숨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레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배열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배열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역시 이거는 클릭했을 때 운동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중에 움직이는 이벤트를 처리한 프리벤트 디폴트는 이 밑으로 숨어버린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저희가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추상화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즉 복잡한 부분은 아래로 숨기고 추상화시켜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고 실제 사용할 때는 하나의 함수만 처리한다. 만약에 위의 부분을 처리하려고 해봅시다. 그럼 펑션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const t 펑션 equal 2 그리고 텍스트하고 복사해서 이거를 t 펑션 2 여행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벤트와 텍스트를 동시에 받아야 되니까 이 수준보다 이 수준이
더 추상화가 안 된 겁니다. 당연하죠. 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패러다임에서 명령형 프로그램과 선언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고요. 선언형 형태는 목적이죠.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런 형태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방식 위주죠.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와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라 라는 형태로 읽어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운동이란 것을 해라, 좀 더 목적 위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컬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아규먼트를 나열시키는 거를 나눠서 실행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컬이는 이렇게 먼저 선언을 시킬 수가 있죠. 선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선언형 프로그램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컬에 대해서 더 진행하기 앞서서 이 파이프라인을 먼저 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는 단방향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하나의 파이프는 그 이전 파이프에서 전달된 결과를 파라미터로 삼아 또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 파이프라인은 터미널에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얀텀에서 코멘트 시키고 클리어만 한 것만 해놓고 시작을 하죠. 우선 파이프라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펑션을 만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함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초기값은 x를 7로 두고 const t1 equal f1에다가 x를 집어넣고요. const 2는 f2에다가 t1을 집어넣고 const t3는 f3에다가 t2를 집어넣은 다음에 콘솔로 t3를 하면 53이 나옵니다. 추각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const t5에서 f3에 f2에 f1에 x를 하면 f1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f2에 아규먼트로 주고 다시 f3에 아규먼트로 줘서 콘솔로 t5이 되죠. 똑같이 53이 나옵니다. 이거를 컴포즈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f컴포지트에서 r.compose 그냥 f3, f2, f1 하고 콘솔로 fc에 x 하면 똑같이 53이 나옵니다. 이 컴포즈는 뭐냐면 함수를 조합하는 겁니다. 즉 이런 형태의 함수를 그대로 함수를 나열시켜 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함수고요. 이 부분이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먼저 함수를 만들고 값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갖고 온다. 이 TA를 생성하는 것과 TC를 생성하는 것의 차이점은 TA는 그냥 함수의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받아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다시 F3에 그 값을 집어넣는 개념이죠. 근데 이 FC 같은 경우는 F1, F2, F3라는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람다 JS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런 게 더 가깝죠. F1 실행시키고 F2 실행시키고 F3 실행시키고 근데 지금 역순으로 지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변환됐을 때는 F3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X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논리는 이런 형태의 논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요것을 뒤집어서 적용시켜 놓는 게 파이프입니다. FP에서 r.파이프에서 F1, F2, F3 하고 콘솔로 FP에 X를 하면 똑같이 54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죠. 37이 나오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코드입니다. 먼저 함수를 만듭니다. 그 함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F1, F2, F3를 나열시켜서 함수를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는 것이 가장
논리에 진행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일치되는 읽기 쉬운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이고 람다 JS는 그걸 파이프라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다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파이프는 단방향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하나의 파이프는 이전 파이프에 전달될 결과를 파라미터로 삼아 또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X에 대한 아규먼트를 하나씩 수행하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다음은 이 커리하고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클리어하고 아래 3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키보드 치세요. 이 3개는 무비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갖고 오는 건 페이지하고 페이지 카운트, 네임과 이어를 통해서 무비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무비 데이터, 페이지 카운트, 토탈 카운트를 갖고 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무비 데이터를 만들고 페이지네이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에 뿌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프레임 짤 리는 없죠.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로 만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 방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onst query movie by name 해가지고 네임을 아규먼트로 받고요. 여기서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걸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보면 페이지 카운트, 네임, 이어가 있습니다. const 페이지는 0페이지 갖고 오고, 페이지 카운트는 10개 갖고 오고, 네임은 이제 있을 거고, 이어는 너를 세팅한 다음에 호출을 하겠죠. 쿼리 무비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카운트, 네임, 이어 해가지고 호출하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와 페이지 카운트, 토탈 카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토탈 카운트하고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죠. 이 두 개는 앞에 선언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와 토탈 카운트를 갖고 옵니다. 똑같이 const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요 데이터하고 페이지하고 페이지 카운트, 토탈 카운트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요 무비하고 페이지네이션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무비 페이지네이션 해서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쿼리와 파이프라인을 써가지고 만들어 보죠. 그래서 똑같이 네임을 받아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함수를 최종적으로 만들 건데 파이프라인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네임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행시키는 형태로 하고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근데 데이터 함수가 이 4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저희가 호출할 때는 네임만을 보내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쿼리 함수를 쓰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카피하고 const query에서 r.quer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ake movie를 쿼리화 시키는 겁니다. 즉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실행되는 것을 하나로 각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다시 페이지 카운트 그리고 r.__ 이어 이렇게 만들면 이 r.__가 뭐냐면 이 아규먼트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즉 원래 들어가면 페이지 카운트, 네임, 이어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카운트하고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먼저 이어를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r__로 아규먼트를 받아가지고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임시로 요거 코멘트 시키고요. 요거를 쿼리 실무 코딩하고 이 함수 자체도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통길동하면 현재는 이 쿼리만 실행될 겁니다. 쿼리 실행 실무 코딩에서 지금 이것이 실행됐습니다. 즉 쿼리 무비가 실행됐다는 겁니다. 다시 커멘트 아웃 시키고 요거는 체크를 해줘야겠죠. 1. 아규먼트 수가 맞지 않을 때 람다 JS에 쿼리를 써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쿼리를 실행하면 되겠죠. 이건 커멘트 시키고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무비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안 맞죠. 쿼리는 그 리턴 값이 객체죠. 이 메이크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아규먼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객체를 분해해서 이 아규먼트에 맞게끔 실행시켜 줘야겠죠. 메이크 해가지고 아규먼트 받아오고요. arg 하고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데이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이크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실행시켜주고 여기다 메이크를 하는 거죠. 리턴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도 아규먼트가 두 개죠. 똑같습니다. 콘스트 디스플레이 웹해서 아규먼트 받고요. 콘스트 아규먼트 하고 두 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저장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커맨드 되겠죠. 파이프를 제대로 쓰려면 아규먼트가 무조건 한 개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아규먼트를 받아서 구조분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다듬겠습니다. 예, 이게 커리어와 파이프라인을 써가지고 이 함수형으로 만든 겁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잘 쓰이는 게 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가 그 논리적인 흐름하고 프로그램 흐름하고 일치시키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소스를 보기가 정말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파이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 만약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면 이런 커리를 써가지고 그 파이프에 맞는 함수로 감싸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커리라는 거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커리 가지고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쓰기 위한 함수를 변환시키거나 조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규먼트가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아규먼트를 넘겨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NT란 변수도 삭제시킬 수 있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선언하는 게 있고 함수를 수행하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그냥 네임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까지만 파이프라인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만든 이 make 함수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make 함수는 1급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1급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하고 페이지 카운트는 함수 외의 값을 참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make 함수 자체는 1급 함수가 아니지만 상위 단으로 가보면 query move by name 2는 1급 함수입니다. 네임을 받아서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이 아규먼트와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해 가지고 리턴하기 때문에 당연히 1급 함수입니다. 순수 함수를 만들 때 클로저를 통해 가지고 순수 함수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체가 순수 함수가 아닐 때는 클로저로 감싸 가지고 함수를 만들게 되면 순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순수 함수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 비순수 함수를 클로저를 통해서 정보를 추가시킴으로써 그 순수 함수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만 생각해 두시고 말씀드렸듯이 람다 JS의 조건식 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나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나드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이 모나드는 개념이고요.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셨으면 이런 개념 이해하지 않아도 실무에서 함수형 프로그램 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펑셔널 프로그램의 이론을 설명하는 문서에 보면 언제나 이 모나드가 나옵니다. 모나드가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좀 하나둘씩 모나드에 대한 것이 정의된 게 나오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모나드 하면 모나드를 이해하고 나면 갑자기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모나드는 인드포인트 그 범위에서 모노이드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고 나서 막 메이비 모나드, 아이덴티티 모나드, 퓨처 모나드, 스칼라 모나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시키죠.
근본적으로 모나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놓지 않고 어렵다, 그리고 이런 거가 모나드다, 이런 형태의 문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려고 왔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어렵다는 얘기가 예제만 나오면 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처음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거는 정말 말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시해도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모나드란 개념이 함수형 프로그램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 제가 이렇게 막 해놓은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비디오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그 함수형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모나드 같은 경우는 에러핸들이나 비동기에 사용한다 그러고, 모노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하고 오퍼레이션의 그 결합, 조합, 이런 형태의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크로조랑 비슷하네요. 이걸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드는 값을 캡슐하고 추가 기능을 더해 새로운 타입을 생성하는 구조체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모나드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가장 모나드를 잘 설명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해하기 힘들죠. 모나드를 이해하려면 모나드가 왜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화면으로 왔습니다.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함수를 조합해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집어넣고 아웃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를 만들다 보면 함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값이죠. 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조합을 못 시키죠. 비동기는 중간에 이벤트 루프란 다른 그 핸들러가 있어서 거기서 작용을 한 다음에 다음 함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두 개의 함수를 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할 때 그 den이라는 것을 퓨처 모나드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함수의 조합을 할 수 없을 때 데이터든지 기능을 추가시켜서, 여기 보면 새로운 타입의 구조체를 생성했죠. 이렇게 생성함으로써 함수의 조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의 근본은 프로그래밍이 이 수학적 기술을 하고 반드시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비슷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에 안 되는 거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개념이 바로 모나드입니다. 그 예로 나타난 저스트, maybe 모나드, either 모나드, either 모나드는 하스칼이나 이런 쪽으로 나온 거고요.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하스칼을 자바스크립트로 컨버트 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 소스를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모나드의 종류보다는 그 모나드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어떤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강사의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자료를 참조하셔서 좀 이해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드에 대한 예제는 뒤에 강의 내용과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뒤에 강의에서 짚고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개념만 소개하는 형태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꼬리물기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스할까도 생각했는데 이것은 ES6에서 선언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함수를 콜스택이 쌓이는 형태로 짜지 말고 꼬리물기를 제대로 하면 이 두 단계 스택만 쌓이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엄청나게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ES6에서 발표가 됐다가 점점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롬 엔진은 이걸 지원하다가 이제 지원 안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이 잡히고 있고, 지금은 사파리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버깅의 어려움 때문에 이걸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성능 최적화 때문에 만들어진 스펙이지만 점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형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